자, 자, 9월 16일이네요. 벌써 9월 달이 반이 나갔네요. 어, 오늘 진행할 건요, 폼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input. input 같은 경우는 타입 속성에 의해서 종류가 좀 많이 바뀌죠. 그리고 그 밖에 select 태그, 드롭다운을 만들 때 쓰죠. 그 다음에 키보드로 입력하는 형식이긴 한데 장문으로 입력할 수 있는 텍스트 에이리어.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입력 요소, 입력이 가능한 요소라고 부르는데, 어, 이런 그 입력 요소로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자바스크립트 변수로 가져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큰 목표예요. 그 다음에 입력 요소의 상태를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제어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인풋 태그의 입력 값을 강제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라디오나 체크박스 같은 라디오, 그다음에 체크박스 혹은 드롭다운, 이런 애들의 선택 상태를 변경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고요. 우리 전에 이벤트 처리할 때 이 폼 태그에 적용되는 이벤트는 나중에 여기 이 단원에서 따로 정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 종류 중에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요 세 번째 내용 같은 경우는 오늘 그렇게 크게 와닿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은 이 입력 요소라고 하는 게 입력 요소가 입력된 내용이 만약에 어딘가에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게시물을 수정을 하거나 뭐 이런 데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는 저장이나 수정 같은 행위를 하지를 못해요. 그거는 백엔드를 통해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입력 요소에서 입력한 내용을 백엔드에 전달하는 수단이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내용을 전송을 하고, 그리고 이 백엔드가 그거를 저장, 수정, 삭제 등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요만큼의 영역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체 프로세스가 보이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크게 와닿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전에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만들었었죠. 예, 그 라이브러리를 폼 태그에 적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수정이 가미됩니다. 일전에 만들었던 거는 그 백엔드, 노드에서는 그냥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오늘 HTML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게 이제 마지막 목표고요. 자, 넘어갈게요. 화면 지워도 될까요? 네. 자, 일단 폼 태그 안에 있는 요소의 객체를 획득하는 방법. id 속성 값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이렇게 document.getElementById 한 다음에 폼 태그의 아이디를 주는 거죠. 이 경우는 폼이 있고 id라는 속성이 폼 언더바 id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접근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네임 속성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폼 태그에 네임 속성이 지금 여기 폼 네임이라고 돼 있다. 폼 언더바 네임.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 네임 속성을 사용해서 그 document.폼 네임이라고 접근이 가능해요. 요 값을 그냥 그대로 여기 프로퍼티 이름으로 쓰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 방법을 더 많이 써요. get element by id라고 하는 거는 쿼리 셀렉터 등의 그 각종 자매품 메서드를 다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nput 태그에 접근하는 방법. get element by id 혹은 쿼리 셀렉터 이런 걸로 접근할 때는 사실 폼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접근도 돼요. document.get element by id 한 다음에 input 태그의 id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태그가 input일 수도 있고 select일 수도 있고 텍스트 에리어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id 속성이 input 언더바 id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도큐멘트로 시작하면은 HTML 전체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그 HTML 작성하면서는 뭐 크게 신경 안 썼을 수도 있는데 모든 인풋 태그는요 반드시 폼 태그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엔드의 입력값이 전송이 안 돼요. 이건 절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요소가 폼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니까 이 폼 태그 객체를 통해서 찾아도 되겠죠. my폼.query 셀렉터 이런 식으로 특정 객체 하위에 있는 거를 찾아라라고 명령을 내려도 성립이 되겠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네임 속성 값으로 접근할 때는 폼 네임이 폼 언더바 네임이고 이 안에 어떤 태그가 있는데 그 안에 인풋 태그가 있어요. 인풋 네임은 인풋 언더바 네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document.폼 네임이 이 폼 객체예요. 그 안에 있는 인풋 태그니까 document.폼 네임이라고 해서 객체를 취득하고 그 객체 안에 있는 인풋 태그의 네임을 줘서 또 인풋 태그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네임 속성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접근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이게 얘고 얘가 여기서 쓰였으니까 결국은 document.폼 네임이라는 이 값이 이 자리에 바로 와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처럼 축약해서 한 줄로 쓸 수 있습니다. 네임 속성으로 접근하는 거는 사실 조금 고전이긴 해요.
자, 그렇게 인풋 태그의 객체를 취득하면 입력값을 처리할 때는요. 인풋 태그 객체의 밸류 속성을 써요. 자, 폼 태그 가져오고 이 폼 태그의 인풋 태그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이 인풋 태그 객체한테 밸류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쓰는데 얘가 게터 세터예요. 지금 이거는 세터를 쓰는 거고요. 그러면 입력값을 그 인풋 태그에 강제로 세팅하고요. 얘는 게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변수로 가져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객체를 중간중간에 담아서 쓸 수도 있고 여기처럼 한 번에 축약해서 쓸 수도 있어요. document.inputName.inputName.value는 뭐 혹은 입력된 내용 다 가져와서 빼라. 자, 이렇게 이제 value라고 하는 객터를 통해서 가져오면 리턴 값이 스트링입니다. 입력한 내용이 있다면 안에 그 문자열이 뭐라고 뭐라고 들어올 거고요. 입력한 내용이 없다면 아무것도 내용이 없겠죠. 자, 문자열을 논리값으로 환산하면 얘는 글자가 들어있으니까 true. 아무것도 입력 안 된 건 false죠. 자, 그러니까 if 한 다음에 입력값을 넣으면 요 입력값 value를 여기 조건에다 걸면 내용이 있을 때는 true예요. 그러니까 요 if문은 내용이 있다면 수행되겠죠. 내용이 없으면 거짓이니까 if문 건너뛸 거고요. 이걸 뒤집읍시다. 빈표로. not true, not false가 돼요. 그럼 얘는 거짓, 얘는 참이 되겠죠. 그럼 if문이 실행되는 조건이 바뀌죠. 내용이 없다면서도.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입력값에 대해서 앞에 느낌표 걸어서요. 이게 if문이 실행이 된다면 값이 입력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처리를 인식해요. 그래서 알럿 함수를 써서 사용자한테 어떤 요구사항을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해당 인풋 태그 객체에 대해서 포커스 함수를 호출합니다. 포커스 함수를 호출하면은 해당 입력 요소에 입력하겠다고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하는 상태를 포커스가 들어간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 전에 했었어요. 그러면 해당 인풋 요소에 포커스를 강제로 넣어줍니다. 입력할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입력이 안 된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의 처리는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회원가입을 수행하는데 아이디를 입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회원가입 처리 자체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처리를 중단하기 위해서 보통 리턴을 걸어요. 자, 4번 선택 가능한 요소 제어는 잠깐 건너뛰고요. 리셋 서브밋 처리. 5번으로 좀 건너뛸게요. 자바스크립트로 특정 폼 태그 객체, 특정 폼 태그 객체를 잡고 리셋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거는 해당 폼 안에 모든 아이고, 인풋의 내용을 리셋합니다. 값을 지운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통 퍼블리싱 용도로 공부하는 HTML에서는 폼 태그의 되게 중요한 속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속성들을 안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 폼 태그 하면서 이런 속성 배웠는가 한번 얘기 좀 알려주세요. 폼, 액션, 그다음에 메소드, get 혹은 포스트. 이런 속성 배우셨나요?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이거 왜냐면 퍼블리셔들은 이거 몰라요. 자, 메소드는 조금 우리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은 지금 급한 거 액션부터 봅시다. 액션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액션에 들어가는 값은요. 백엔드의 URL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폼 태그 어딘가에 input type equal submit 버튼이죠? 혹은 버튼 type submit. 요 둘 중에 하나가 눌러지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눌러지면 홈 요소의 액션 속성에 지정된 페이지로 사용자의 입력 내용을 모두 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폼 태그는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 간에 서로 인수인계 지점이에요. 그래서 폼 태그 안에서 인풋 타입 서브밋이나 버튼 타입 서브밋을 사용자가 누르면 모든 입력 값들을 이 액션 태그에 명시된 백엔드로 전송을 해요. 자, 그걸 전송하는 거를 또 다르게 구현하는 게 자바스크립트로 도큐멘트 점, 그 다음에 요 폼 객체 점 서브밋이라는 함수를 강제로 호출하는 거예요. 이게 이 버튼 두 개를 클릭한 것과 동일한 효과예요. 즉, 백엔드로 입력 내용을 모두 전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엔드의 어떤 내용을 전송하는 거는 인풋 태그 단위가 아니라 홈 태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홈 태그 안에 있는 모든 인풋의 내용을 한꺼번에 전송하는 거지 인풋 태그 하나하나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백엔드와의 연동은 홈 단위예요. 자, 그 밑에 있는 이벤트를 설명하기 전에 일단 약간 코드를 먼저 좀 볼게요. 여기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제가 예제를 준비를 했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일단 좀 걷어낼게요. 자, 그러면 액션 속성이 자, 폼이 있고요.
액션이라는 특성이 지금 네이버 메인 페이지로 돼 있거든요. 네이버 메인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은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은 백엔드의 변수 이름이 됩니다. 변수 값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폼 안에서 입력을 하고 서브밋을 클릭하는 순간 유저 네임이라는 이름의 변수가 이 액션으로 전송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저 패스라는 이름의 변수가 네이버로 전송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1, 2, 3, 4, 5, 6, 7, 8, 9, 0이라고 썼어요. 자, 여러분들 비밀번호 입력하면 여기 이렇게 별표로 보이죠? 이거 완전 뻥이에요. 1도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여러분 눈에만 그렇게 보여요. 전송합니다. 자, 네이버로 넘어갔죠? 비밀번호 노출됐다고 난리 나네. 자, 왜 노출됐을까? 아이고. 여기 URL 보세요. 주소 보세요, 주소. 예전에 제가 그 자바스크립트 이야기할 때 URL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터넷 주소는 물음표 뒤로 변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네이버닷컴 한 다음에 뒤에 물음표 있죠? 이거 좀 큼지막하게 메모장에다 옮깁시다. 자, 이 주소를 메모장으로 옮길게요. 자, 인터넷 주소에서 물음표가 나오면은 물음표 뒤로는 다 변수예요. 이름 이퀄 값, and 이름 이퀄 값이에요. 프론트가 백엔드한테 전송하는 변수예요. 첫 번째, 비밀번호는 인터넷 그 백엔드에 전송될 때 그대로 노출됩니다. 별표 표시해봐야 사실 1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비밀번호 백엔드 개발자는 다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비밀번호는 어디엔가 충분히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좀 사람들이 많이 접속하는 사이트를 한번 개발해 보죠. 그러면은 회원 정보 데이터 같은 걸 계속 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봐야 돼. 에러 나는지 안 나는지 모니터링 하려면. 근데 거기에 가입되는 회원들이 이제 비밀번호를 전송할 거 아니에요. 그럼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이트 하나 가입하면 다른 사이트도 비밀번호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진짜 돌아다녀요. 심심하면 까봐요. 이건 진짜 실제인데 예전에 예전에 그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싸이월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진짜 전성기 시절에 그 싸이월드가 원래 SK 커뮤니케이션스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SK에서 시작한 거였는데 선배가 거기 있었거든요. 학교 선배가. 진짜 가끔 열어봤어요. 심심하니까. 그리고 이상한 거 있으면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메신저가 네이톤이었습니다. 네, 네이톤으로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제 좀 돌려보죠. 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변태가 참 많다는 거. 그러니까 취향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 하고 싶은 얘기는요. 개발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개인정보 보안이 어떻게 해야 뚫리는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이런 거 절대 안 써요. 제가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핸들링할 수 없는 서비스는 이용을 잘 안 해요. 진짜.
그나마 조금의 안심을 좀 시켜드리면 프론트에서 백엔드로 전송을 하면 걔는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는 시스템에 저장이 돼요. 저장. 이 저장을 할 때 비밀번호는 무조건 암호화를 하도록 현행법상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웬만한 시스템들이 암호화를 한번 하고 나면은 원본값이 뭔지를 몰라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서비스들에서 비밀번호 찾기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비밀번호를 찾는 게 아니라 재발급하죠. 옛날 서비스들은 진짜 비밀번호 찾기라고 해서 누구누구님의 비밀번호 뭐뭐뭐뭐입니다라고 화면을 딱 보여줬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이메일 같은 걸로 임시 비밀번호를 보내주잖아요. 왜냐하면 원본 값을 걔들도 몰라요. 근데 어차피 원본 값이 백엔드로 전송이 되고 그걸 백엔드에서 암호화 처리를 해서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간 과정은 어차피 원본 값이 살아있다고요. 보고 싶으면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귀찮으니까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의 개인정보들 관리하실 때 조금 신경 쓰세요. 저도 사이트마다 이제 비밀번호 패턴 같은 게 조금씩 달라요, 실제로. 저는. 자, 어쨌건 다시 우리 원래 하는 얘기를 돌아가서 얘가 인풋 태그의 네임 속성. 얘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죠. 자, 지금 제가 유저 네임과 유저 패스라고 하는 변수를 네이버로 보냈는데 이거는 보내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무조건 보낸다고 해서 그게 다 유효한 게 아니고 백엔드가 그 변수를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런 이름의 변수는 네이버에서 안 받아요. 얘네들도 지네 나름대로 이제 쓰는 변수 이름이 있겠죠. 그 변수 이름하고 일치하면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이게 검색 결과 사이트 주소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주소는 search.naver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확장자가 이상하죠? 백엔드는 확장자를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백엔드를 만들게 되면 파일 확장자를 여러분 이니셜로 해도 돼요. 자, 어쨌건 그러면 요게 이제 액션에 들어갈 주소가 되겠죠. 자, 여기에 액션 주소를 이걸로 바꾸고 자, 요 변수가 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쿼리라고 돼 있는 게 검색어예요. 제가 아까 한글로 자바스크립트라고 했는데 인터넷 주소에 한글 죽었다 깨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인코딩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컴포넌트 URI 인코드라는 함수 소개했었죠. 자, 이름이 쿼리니까 인풋 태그의 사용자 이름에서 네임 속성을 쿼리로 바꿔볼게요. 그다음 여기서 새로 고침하면 새로 고침한 다음에 검색어 전송하면 네이버가 받는지 안 받는지 봅시다. 봤죠? 이게 웹사이트 해킹을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보안. 어차피 검색 페이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라서 아마 별 처리 안 했을 텐데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같은 페이지는 좀 예민하니까 깐깐하게 반응을 해요. 네. 그런 거 이제 XSS 공격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나중에 백엔드 하면서 얘기할 거고요. 자,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면 요 인풋 태그에 입력한 내용이 변수 이름하고 값이 돼서 요 액션이라고 명시된 페이지로 전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자, 다시 이렇게 했어요. 야. 자, 네이버로 검색어를 전송을 할 건데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입력값을 누르면 이 쿼리라는 이름의 변수는 값이 없는 상태로 전송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네는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HTML은 무조건 전송하려고 들어요. 일로. HTML은 무조건 전송하려고 드는데 그거를 중간에 가로채서 전송하려는 거를 중간에 일단 막 차단시켜서 자바스크립트로 내용을 검사해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으면 리턴, 적합하면 전송. 이렇게 코드를 틀어야 돼요. 자, 요거를 처리하는 게 이 폼 태그의 서브 및 함수가 아니라 이벤트. 전송할 때 발생하는 이벤트를 서브 및 이벤트라고 합니다. 여기부터가 프론트 개발 시작입니다. 그래서 서브 및 이벤트를 정의를 해서 입력값들을 먼저 검사를 해줘야 돼요. 자, 근데 우리 A 태그에 href 속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클릭 이벤트를 걸었을 때 일단은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긴 하지만 조금 있다가 href가 따라서 동작을 해버렸었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고 여기에 2.prevent default라는 함수를 제일 먼저 걸고 시작을 해요. 얘를 죽이려고. 마찬가지예요. 자바스크립트로 내용 검사를 위한 이벤트를 발생시키면은 사용자가 아무것도 입력 안 해서 나는 분명히 전송을 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내려도 무조건 이 액션 페이지로 강제 전송을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서브 및 이벤트를 걸면은 마찬가지로 2.prevent 디폴트를 먼저 걸어서 액션으로 전송을 못하게 막아놓고 내용 검사를 통과했을 때 내가 수동으로 전송을 해야 돼요. 이게 올바른 루틴이에요. 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마지막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폼 요소에 온 서브밋 이벤트를 적용을 해요. 폼 요소에 대한 셀렉터 놓고 add 이벤트 리스너 서브밋. 이렇게 하면 얘는 폼 태그 안에서 input 타입 서브밋을 클릭했을 때 발생을 합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폼 태그에 있는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일단은 요 이벤트 객체 받아서 첫 줄에 프리벤트 디폴트를 먼저 걸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액션 속성으로 인한 전송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입력값을 검사를 해요. 만약에 입력값이 그 백엔드한테 전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검사 확신이 되면은 처리를 중단하기 위해서 리턴. 그 다음에 전송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됐다면 서브밋 함수를 강제로 호출하는 거죠. 여기서 2.current 타겟은 요 이벤트가 발생한 주체니까 이 객체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아마 여태까지 폼 태그에 액션 속성을 안 넣었을 겁니다. HTML, CSS 공부하면서 액션 속성을 가르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액션 속성은 그 실제로 프로그래밍하고 연관이 있는 거지 디자인 쪽하고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HTML 수업할 땐 저도 액션 속성 안 가르쳐요. 근데 혹시 서브밋은 넣어봤었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저렇게 서브밋만 넣으면은 액션이 없죠, 지금 폼 태그에. 그러면 얘가 액션을 자기 스스로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면 요 입력값이 자기 스스로한테 전송돼요. 그래서 URL 보면은 입력값이 자기 스스로한테 전송됐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렇죠? 1번 value.html 하면서 내용이 들어가죠. 자기 스스로한테 입력값을 전송했다라는 거는 주소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인즉슨 페이지 이동이 발생했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입력 버튼 누르면 갑자기 입력값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갑자기 입력값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 폼 태그 객체를 id 값으로 객체 가져왔고요. 이 폼 태그한테 add 이벤트 리스너 걸고 서브밋 이벤트 걸었습니다. 자, 폼 관련된 이벤트에서 첫 줄은 무조건 이거 걸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ocument.query selector 샵 유저네임, 샵 유저 패스 가져왔어요. 자, 유저네임에 입력값이 없다면 알럿으로 사용자 이름 입력해서 메시지 보이고 포커스 함수 호출하면 입력 커서가 글로 들어간다 그랬죠? 자, 사용자 이름을 입력을 안 했는데 비밀번호 검사할 필요 있나요? 없죠. 리턴 해갖고 그냥 중단해 버린 거예요. 자, 입력값을 제대로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는 비밀번호 값 검사하고 값이 없으면 똑같이 처리해 줍니다. 자, 요 if문 두 개를 통과했다면 그 원래는 아까 그 프리벤트 디폴트 걸어서 액션 속성으로 전송하는 걸 강제로 죽여놨다 그랬죠. 근데 이제 입력값이 모두 안전하다라고 검사가 됐으면 원래는 이걸 걸어서 자바스크립트로 강제 전송을 시키는 거예요. 수동 전송을. 이게 첫 번째 방법. 근데 여기선 지금 우리가 이거를 전송해봐야 받아줄 백엔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력값 취득해서 HTML 상에 그냥 출력만 시키고 말았어요. 자, 근데 이거는 상당히 고전이고요. 요즘은 이제 요즘은 강제 전송이 아니라 그래서 AJAX라는 처리로 넘어가요. 차이가 뭐냐면은 서브밋은 아까 봤던 것처럼 페이지가 어디론가 이동을 해요. AJAX는 페이지 이동 없이 백그라운드로 전송을 해요. 그러니까 서브밋은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백엔드한테 얘따 받아라 하고 주는 건데 AJAX 전송은 사용자 모르게 뒤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고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꽃이라 그랬죠. 자, 일단 1교시 여기까지만 할 건데 요거 이제 먼저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프리벤트 디폴트를 안 걸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프리벤트 디폴트가 왜 필요한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문제가 없겠죠, 당연히. 입력을 안 하면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세요라고 하고서 액션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프리벤트 디폴트 안 걸면 무조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을 입력을 안 하면 요 if문이 발동을 해서 리턴하니까 처리가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그쵸? 그거는 그건 거고 액션 속성은 액션 속성대로 동작을 하니까 자바스크립트 여기까지 끝 하면은 그 다음에 액션 속성이 페이지를 강제로 네이버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벤트 디폴트를 걸어야 돼요. 자, 또 다른 케이스. 자, 쿼리 셀렉터에 제가 id 값에 오타를 내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id 값은 지금 문자열이기 때문에 요 안에 코드가 실제로 실행되기 전까지는 브라우저가 에러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리고 버튼을 눌러서 여기 코드가 실행을 하면 이런 아이디를 찾을 텐데 지금 이런 아이디가 없죠. 그러면 여기 에러 아니에요. 여기는 정상이야. 대신에 이 객체가 뭐가 되겠어요? 널 내지는 undefined가 되겠죠.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아이디를 못 찾았으니까 할당이 널 상태가 돼요. 자, 그러면 널이거나 undefined에 대한 객체는 점 찍고서 뭐 쓸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에러는 여기서 발생해요. 실제로 코드는 여기 잘못한 건데. 에러의 상황을 보고서 내가 어디가 잘못됐을지 찾으셔야 돼요, 이제는. 이쯤 됐으면 에러 메시지 보면은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야 돼. 아직까지 그 교환 드린 거 보고 틀린 그림 찾기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잘못 적었는지 한 글자 한 글자 비교하는 경우 있어요. 그나마 좀 영어 단어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단어 단위로 보는데 그것조차 아닌 분들은 진짜 한 글자씩 비교하더라고. 그건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에러 메시지를 봤을 때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하기 위해서 전에 제가 오답 노트 만드시라는 얘기를 한 두어 번 했어요. 초반에.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오답 노트까지 제가 일일이 검사할 수는 없. 근데 그거 하고 안 하고가 실력 차가 진짜 커요. 이제 슬슬 티가 날 거예요. 그거 하시던 분들은. 안 하시던 분들은 아직은 안 늦었어요. 근데 한 보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늦어요. 왜냐면 보름쯤 지나면 우리 자바스크립트 가면 끝나거든요. 자, 다시 얘기합시다. 자,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에러가 나게끔 지금 유도를 했고요, 코드를. 그리고 여기가 에러인지 아닌지는 이 문자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실제로 동작하기 전까지는 에러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쵸?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이벤트를 실행하다가 에러가 나면은 제대로 동작을 하나요? 안 하죠. 그냥 에이, 나 몰라 하고서 뻗어버린다고요. 근데 이 액션 속성으로 전송하는 건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에요. HTML이지. 자바스크립트가 에러 나건 말건 HTML은 지 할 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버튼 누르면 네이버로 넘어가 버립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여기 개발자 도구의 요 오른쪽 상단 잘 보고 계세요. 순식간에 지나갈 거예요. 에러 메시지 잠깐 나왔다 사라진 거 보였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에러가 나서 나 안 해 하고 손 놔버렸는데 HTML을 해버린 거야. 에러를 못 잡아요. 저렇게 되면. 메시지가 보여야 잡지. 저거를 방지하기 위한 게 2점 프리벤트 디폴트예요.
제일 먼저 걸어버리면 일단 HTML 죽여놓고 시작하니까 여기 오타. HTML을 일단 죽여놓고 시작하니까 에러 났을 때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안 걸면은 에러 났을 때 진짜 대처 방안이 진짜 없어요. 저건 뭐 저한테 물어봐도 방법이 없어요. 뭐가 보여야 잡지 에러. 2점 프리벤트 디폴트를 첫 줄에 거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이거 언제 건다? A 태그에 클릭 이벤트 걸 때, 폼 태그에 서브 이벤트 걸 때. 언젠지 구별하기 힘들면 그냥 모든 이벤트 첫 줄에 무조건 다 걸어주면 돼요. 얘를 걸고 안 걸고가 에러 대응할 때 얼마나 사람을 당황하게 하느냐 아니면 태어나게 하느냐의 차이예요. 중요한 코드예요. 네, 조금 전에 말한 그 2점 프리벤트 디폴트 기능에 대한 설명이 여기 밑에 회색 글자였습니다. 페이지 밑에 회색 글자요. 자, 전반적인 개요는 사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제에 거의 다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컴포넌트 종류별로 입력값 추적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은 드롭다운 체크박스 라디오는 배열로 들어가요. 반복문이 항상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케이스만 좀 보면 돼요. 요거 실습 완성하시는데 한 2, 30분 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제대로 완성하면은 정상 상황일 때 입력 내용이 화면에 나오게끔 이렇게 의도되어 있는 거예요. 오전은 그냥 요거 예제 하나만 하고 나머지 예제는 오후에 살펴봅시다. 요거 실습하고 나면 1시 조금 넘을 것 같아서 이어서 수업 진행하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 오후에 좀 달립시다 오늘은.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입력 요소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살펴본 게 이제 오전 내용이었고요. 그럼 이제는 그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자고요. 일단 키보드. 키보드를 써서 사용자가 직접 타이핑을 하는 요소는 그냥 무조건 객체.value 이렇게 하면 입력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얘는 사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약간 좀 사용 방법이 복잡해지는 게 사용자로 하여금 선택을 요구하는 경우. 선택 가능한 요소는 첫 번째가 드롭다운, 두 번째가 라디오, 세 번째가 체크박스. 이전 예제에서 우리가 드롭다운을 미리 한번 맛보기를 했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드롭다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 셀렉트 태그로 표현되는 드롭다운 요소는 그 자체가 배열이에요. 그리고 옵션 태그들이 배열의 요소예요. 사실 이건 뭐 말 다 했죠. 자, 드롭다운 객체, 이 셀렉트 태그를 드롭다운 객체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가져오면 그 객체에 셀렉티드 인덱스라고 하는 게터 세터가 있습니다. 그 게터 세터는 선택된 요소의 배열 인덱스를 의미해요. 선택된 항목의 배열 인덱스.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뭐 A, B, C, D 이렇게 선택 항목이 4개가 있다고 하면은 얘네가 순서대로 배열 인덱스가 0, 1, 2, 3이에요. 이 중에 만약에 내가 C를 선택했다 라고 하면은 selected index라는 값을 조회했을 때 2가 떨어진다고요. 자, 이 selected index가 getter setter를 겸한다 그랬죠. 값을 조회하면은 선택된 항목의 인덱스를 가져오지만
거기 이 셀렉티드 인덱스에다 값을 뭔가 대입하면 강제로 선택 항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로 드롭다운의 선택 항목을 강제로 바꿔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티드 인덱스를 가져오면은 선택된 요소의 위치, 즉 인덱스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 숫자 값이지 실제로 사용자가 선택한 값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자, 이 옵션 그 셀렉트 태그 안에 옵션이 있다라고 하면 옵션 밸류가 300이고 이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C라고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웹페이지 화면상에 도출되는 거는 요 C예요. 자, 드롭다운. 요 드롭다운 객체죠? 그러니까 요 드롭다운이라면서 이거 자체예요. 자, 이 중에 얘네들이 배열이라고 그랬죠? 이 옵션 태그들이. 거기서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 그러면은 이게 지금 2라고 값이 떨어질 테니까 여기가 2가 된 거죠. 그럼 이 드롭다운에서 인덱스가 2인 위치는 얘잖아요. 자, 얘가 지금 인덱스가 2인 앤데 이 옵션 태그요. 거기서 밸류를 취해라라고 하면은 화면상에 보이는 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취득되는 건 요 300이에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사용자한테 어떤 값이 보여지고 있는지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밸류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드롭다운을 만들면 여기 첫 번째 항목에는 어떤 항목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세요라는 문구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안내문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셀렉티드 인덱스 값이 0, 여기가 0이죠? 0으로 된 거는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코딩하는 게 보통이에요. 0번째에 이렇게 선택하세요라고 안내 문구를 넣으면은 얘는 선택한 걸로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드롭다운의 셀렉티드 인덱스가 0이면은 선택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번 드롭다운 관련된 예제를 확인해 보면 자, 처음에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고 제시되는 보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리고 버튼 누르면 선택된 값을 가져오는데 지금 소문자로 가져왔죠. 항목은 대문자인데 이게 무슨 차이냐면 셀렉트 태그가 있고 이 안에 옵션이 있는데 이 태그 사이에 있는 거는 그냥 화면에 출력하는 용도인 거고 자바스크립트가 가져오는 값은 이 밸류 값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소문자로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밸류 값을 가져다가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폼 태그가 있고요. 아이디가 마이폼입니다. 그리고 서브밋 버튼을 눌렀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 폼 태그에서 온 서브밋 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아이디가 마이폼인 요소에 대해서 서브밋 이벤트를 걸었을 때, 그럼 이거는 요 버튼 눌렀을 때가 되잖아요. 그때 액션 페이지가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얘는 그냥 놔두면 지가 지한테 전송하죠. 그럼 페이지가 새로 고침된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점 프리벤트 디폴트 걸어서 페이지가 딴 데로 튀지 못하게 묶어놔요. 자, 그 다음에 도큐멘트.점 쿼리 셀렉터 샵 서브젝트 아이디가 서브젝트인 요소를 가져옵니다. 자, 이 드롭다운이 얘죠. 셀렉트 태그. 자, 이 드롭다운의 셀렉티드 인덱스를 확인해 봐요. 그러면은 0, 1, 2, 3. 요 4개의 숫자 값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중에 인덱스가 0인 경우는 선택한 걸로 치면 안 되잖아요. 코딩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요 선택된 값이 0이면은 선택된 항목이 없습니다라고 표시하고 처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if문을 무사 통과하면은 뭐라도 선택을 한 거죠. 이 셀렉트 태그를 드롭다운으로 이제 객체로 가져왔을 때 얘는 배열이라 그랬고요. 이 배열의 원소는 옵션 태그 4개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한 항목은 selected index라는 값으로 인덱스 값을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롭다운에 변수 이름 추즈니까 추즈라고 하면은 얘는 사용자가 선택한 옵션 태그 하나를 가리키게 될 거예요. 사용자가 아까 제가 마지막 거 자바스크립트 선택했죠? 자, 그래서 내가 선택한 항목의 밸류 값 가져와라. 그러면 요거 가져오는 거예요. 걔를 화면에다가 출력을 한 거죠. 그래서 밸류 값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이벤트 종류요. 제일 만만했던 게 클릭, 그리고 마우스 업, 다운, 오버, 아웃, 무브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무브는 사실상 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얘는 예제를 진행을 안 했고요. 업하고 다운 같은 경우는 사실 클릭 하나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우스 업 다운은 쓸 일이 없다고 보셔도 무관해요. 오버하고 아웃은 쓸 일이 좀 많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한 번도 안 써봤는데 DBL 클릭, 더블 클릭이죠. 사실 웹사이트 더블 클릭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얘도 별로 쓸 일 없어요. 마우스 관련된 건 더 클릭과 오버 아웃. 자, 그 다음에 키보드 관련된 거. 키 업, 키 다운, 키 프레스. 한국어권인 이상 우리는 키 프레스는 쓸모가 없고요. 그 다음에 키 다운 같은 경우는 키보드를 독수리 타법 같은 걸로 되게 꾹꾹 눌러서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여러 번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얘는 위험성이 있어 쓰면 안 되고 키보드 관련된 건 요거만 쓰면 된다. 그 밖에 스크롤. 잠시만요. 오늘 조퇴 신청이 들어와서 답변 좀 해줄게요. 아, 참.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잠깐만, 딴 얘기 잠깐만 할게요. 오늘 제가 21단원을 다 마칠 생각으로 했는데, 계획했던 진도 분량보다 조금 축소해서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은, 오늘 조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사유가 개인 사정이긴 합니다만, 어,
와이프분이 지금 임신 중이시래요. 그래서 그 산부인과를 가셔야 돼서라고 이야기해서 며칠 전부터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저한테 납득할 수 있는 조퇴나 결석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날 진도 분량을 조절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뭐 저 오늘 조퇴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렇게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조퇴 그 진도 분량에 반영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건 축하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 빠지고 싶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와이프분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럼 제가 오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할 테니까 대신에 그 수업 못 들은 거는 영상 보고 주말 동안 복습해라고 그렇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한 7, 8번 정도까지만 그래봤자 예제 한 2개 정도 빼놓는 거예요. 그 정도만 진행할 할게요. 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벤트 정리 쭉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쓰는 이벤트 외에 아까 리사이즈랑 스크롤 이벤트 있었죠. 그리고 오늘 봤던 게 이제 서브밋. 얘도 무지하게 많이 써요. 딱 봐도 많이 쓰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서브밋 같은 경우는 홈 태그 자체에 거는 겁니다. 근데 셀렉트나 인풋 태그, 이 사용자가 입력하는 컨트롤 자체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체인지예요. 자, 여기에다가 체인지라는 이벤트를 걸면은 어떤 상황을 의미할까요? 액면가 그대로, 단어 그대로. 선택 상태가 바뀌었을 때. 왜 뭐 보면 이게 드롭다운 선택만 바뀌었더니 뭐가 탁탁탁 동작하는 경우 있어요. 버튼 안 눌러도. 예를 들면은 이메일 같은 거 입력할 때 여기는 텍스트 입력하는 거고 여기에 옆에 드롭다운으로 쭉 해서 메일 주소 이렇게 뒷부분 선택하는 거 있죠. 여기서 선택하면은 선택한 게 여기 착 하고 자동 완성돼요. 이런 UI 할 때. 여기다가 체인지를 거는 거예요. 이게 여담이지만 그 우리나라 웹사이트 기획자들 이메일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UI 되게 많이 만드는데 이거 불편하지 않아요? 자기들 딴에는 뭐 되게 편하게 만든다고 만드는 건데 이게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은 앞부분에 아이디를 입력하면 이건 그냥 일반 영단어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도메인을 입력하면은 이것도 골뱅이가 빠지기 때문에 그냥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웹브라우저나 스마트폰이 입력한 내용을 별로 기억을 안 하는데 그냥 통째로 이메일 주소 입력하세요라고 하면은 핸드폰 같은 게 여기 자동 완성 시키잖아요. 내 핸드폰 개인정보 읽어와서. 그러니까 입력 횟수를 훨씬 줄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획자들 이상하게 이거 좋아해요. 제가 봐선 사용자 이용성에는 이게 훨씬 좋은데. 예전에 이것 때문에 제가 실제로 기획하는 분하고 되게 대판 싸운 적이 있는데 제가 졌어요. 개발자는 일단 기획자 말이라면 찍소리 못 해야 돼요. 자, 어쨌건 이 드롭다운에다가 체인지 이벤트를 걸면요. 오늘 함수 하나 새로 또 알려드릴게요. 웹브라우저 창렬. 선택하면은 이제 선택한 항목이 열립니다. 이런 거 많이 보죠?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입력을 하면은 근데 키보드에 대해서 입력을 한다라는 건요. 입력할 때 옆에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포커스가 빠져나왔을 때 입력 바뀌었다라고 인지해요. 자, 지우고 다시 입력했는데 원본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벤트가 발생 안 합니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내용이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포커스가 빠져나오면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을 해요. 근데 보통 여기에 입력했을 때 옆에 똑같이 입력되게 하는 건 보통 우리가 여기 키보드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타이핑 되죠. 그럼 무슨 이벤트 써야 될까?
여기 입력된 내용이 변경됐을 때 실시간으로 여기 타이핑 되게 하려면 무슨 이벤트 써야 될까? 키보드 이벤트 써야죠. 자, 우리는 키보드 이벤트 중에 뭐 쓴다고요? 키업. 키업으로 사용하면은 타이핑하는 게 실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가려졌군요. 이거 아래 거죠. 자, 그래서 인풋 태그에 적용되는 이벤트들. 우리가 여태까지 봤었던 이벤트랑 그다음에 체인지라는 이벤트 하나 더 곁들여서 여태까지는 클릭할 수 있는 대상에만 이벤트를 적용해 봤는데 얘네들한테 이벤트를 발생하면 어떻게 쓰이는지 보자고요. 제가 녹화하고 있나요? 하고 있구나. 자, 일단은 첫 번째 항목을 보기 전에요. 자바스크립트 내장 객체 중에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 존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었죠. 이 윈도우 객체에 대한 거는 여기 22단원 브라우저 관련 기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나올 거예요. 하나 그냥 맛보기로 먼저 봅시다. 윈도우 객체 안에 오픈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 페이지 주소. 이 주소는 평상시에 우리가 링크 걸 때 쓰는 주소처럼 다른 HTML 파일도 되고 다른 사이트도 되고 다 돼요. 이렇게 걸면은 새 창을 띄워요. 이 주소를 새 창으로 띄워요. 같은 창에서 넘어가는 거는 기능이 좀 다르고요. 그 구문이 다르고요. 윈도우 말 그대로 오픈, 새로 여는 거예요. 요즘 브라우저는 새 창이라고 하기보다는 새 탭이라고 해야겠죠. 일단 오늘은 요거 하나만 맛보기로 씁시다. 어렵지 않잖아요. 여기 뒤에 파라미터가 들어가면 팝업 창으로 모드가 바뀌긴 하는데 그거는 그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 자, 아이디가 사이트인 요소의 객체를 취했어요. 여기까지가 얘죠. 이 셀렉트 태그. 자, 이 녀석한테 체인지 이벤트를 걸어요. 이거는 서브밋 이벤트가 아니니까 페이지가 어디로 그 HTML 자체 기능 때문에 페이지가 튈 걱정은 없으니까 2를 받아도 프리벤트 디폴트 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2를 받은 이유는 이 녀석의 선택 상태가 바뀌면 스스로의 셀렉티드 인덱스. 자, 처음에는 드롭다운 열면 무조건 0번째 거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선택을 구글로 바꿨어. 그러면은 스스로의 선택된 항목 인덱스를 가져옵니다. 0, 1, 2, 3이니까 3이 들어오겠네요. 자, 2점 커런트 타겟의 추즈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죠. 그거의 밸류. 자, 그럼 구글 사이트 주소가 오네요. 자, 이게 밸류예요. 자, 요 변수 값이 문자열이잖아요. 인풋 태그나 셀렉트 태그 뭐 이런 거에서 취득하는 모든 밸류 속성은요. 무조건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나이, 키, 몸무게 이런 거를 입력해도 무조건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자, 문자열을 그 자체 if 조건으로 주면은 값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요 if문의 의미는 뭐예요? value의 내용이 있다면. 이걸 왜 검사했냐면은 맨 0번째 거 선택하세요는 선택한 걸로 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alue 값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selected index가 0일 경우에는 요 if문의 조건은 false가 돼요. 나머지 걸 선택하면 if문의 조건은 true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선택된 항목이 존재한다면 그 항목의 값을 윈도우.오픈해 줍니다. 그럼 윈도우.오픈에 구글 주소 준 거죠. 그러면 새 탭으로 열립니다. 보통 이제 패밀리 사이트 같은 거 링크
제공할 때 많이 쓰고요. 자, 인풋 태그에 들어가는 리드 온리라는 속성은 말 그대로 읽기 전용으로 해요. 이거는 편집 금지예요. 그 인풋 태그를 수정할 수 없게끔 해요. 그래서 인풋 태그 아까 두 개가 있었는데 얘는 포커스는 가도 키보드 아무리 입력해도 수정이 안 돼요. 리드 온리는. 말 그대로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자, id가 src인 요소의 객체를 가져옵니다. 그 객체에 체인지 이벤트를 걸어요. 인풋 태그의 체인지 이벤트는 입력 후 포커스가 빠져나왔을 때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어쨌건 여기에다 뭔가 막 입력하고 그 다른 데를 클릭해서 커서를 밖으로 빼요. 입력 커서를. 그러면 그때 체인지 이벤트가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DSC id가 여기인 거에다가 value 입력 값을 이벤트가 발생한 자신의 value를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입력을 막 한 다음에 여기서 체인지 이벤트가 걸려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의 입력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란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실시간으로 키 입력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키업 이벤트를 써야 된다 그랬죠? 키 체크라는 항목에 키업 이벤트가 발생하면 스스로의 입력 값을 뽑아서 여기다가 inner HTML, 여기다 inner HTML로 강제로 출력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인풋 태그에 들어가는 이벤트입니다. 자, 지금 3시입니다. 요거 하나당 10분씩 해서 20분이면 충분할 것 같고요. 10분 쉬었다가 3시 반에 이제 드롭다운하고 라디오 버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따 봅시다. 자, 요번에는 이제 체크박스하고 라디오 버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라디오를 먼저 해볼게요. 자, 남자, 잠깐만요. 여자. 자, 이렇게 라디오가 있고요. 그 밑에 1학년, 2학년, 3학년. 칸이 더 부족하니까 그냥 3학년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남자를 선택했다가 여자로 바꿔요. 그러면 선택 상태가 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2학년을 선택해요. 그런다고 여기 위쪽에 있는 성별의 선택 상태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요. 라디오 버튼은 지네들끼리 이렇게 그룹으로 엮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체크박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요. 네임 속성이 똑같은 애들끼리는 하나의 배열로 그룹화돼요. 주로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에 적용을 하지만 일반적인 인풋 태그도 네임 속성이 똑같으면 지들끼리 배열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경우에 그 네임 속성이 마이 라디오라고 되어 있다면 document.phone.my radio의 0번째라고 하면 얘를 의미하겠죠. 순서대로 0, 1이에요. HTML 태그 순서대로. value라고 하면은 라디오나 체크박스에 있는 value 속성을 가져옵니다. 이 뒤에 있는 애들은 그냥 데코레이션이지 아무 의미 없어요. 화면에 표시되는 문구는. 철저하게 value 값만 가져와요.
자, 체키드라고 하는 프로퍼티는 얘도 게터 세터인데요. 체키드는 선택 상태를 의미합니다. 선택돼 있으면 true, 선택이 안 돼 있으면 false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0번째 항목에 체키드를 가져오라 그러면 선택이 여자가 돼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은 false가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반환받은 값으로 if문을 조회하면은 선택됐을 때에 대한 처리 혹은 선택 안 됐을 때에 대한 처리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 돼요. 선택 상태를 강제로 바꾸려면 체키드 프로퍼티에 true나 false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배열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반복문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만약에 체크박스다. 체크박스 전체를 배열로 가져와요. 이걸 갖고 반복을 돌려요. 그래서 i번째 항목에 체키드라면 선택이 됐다면 카운트를 1씩 증가시키면 몇 개 선택했는지 알 수 있겠죠. 가령 예를 들었을 때 체크박스 같은 거 선택하라고 해놓고 최소 몇 개 이상 선택하셔야 됩니다. 최대 몇 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뭐 그렇게 처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요 카운트 변수로 if문을 처리하면 되겠죠. 뒤에서. 개수 세는 거는 연습 문제 많이 했죠. 자, 이번 예제는 심플해요. 라디오 버튼이 있을 때 라디오를 선택했을 때 그 라디오의 밸류 값을 일단 실시간으로 화면에 출력합니다. 이건 체인지 이벤트가 걸린 거예요. 얘네들도 체인지 이벤트 걸 수 있어요. 그리고 입력값 확인이라고 하면은 선택된 항목의 밸류를 뽑아서 몇 번째 항목 자바스크립트가 선택됨. 선택된 항목의 인덱스 번호와 밸류 값을 가져온 거죠. 자, 여러분 HTML 할 때 레이블 태그 배우셨나요? 레이블 태그를 사용하면은 이 텍스트를 클릭했을 때 같이 들어있는 라디오나 체크박스의 선택 상태가 같이 바뀌죠. 얘가 만약에 인풋 타입 텍스트라면 레이블을 그 라디오에만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레이블 태그 안에 인풋 타입 텍스트하고 문장이 같이 있으면 그 문장을 클릭했을 때 포커스가 인풋 태그로 들어가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인풋 타입 텍스트하고 레이블을 같이 쓰는 건데 사실 텍스트를 입력하는 인풋 같은 경우는 글자가 이렇게 바로 앞에 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는 꾸미는 게 되게 형식이 많잖아요. 텍스트가 있고 밑에 이렇게 인풋 태그가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게 다채롭죠. 얘네들은 배치가 딱딱 이런 식인데 인풋 타입 텍스트인 경우는 이 텍스트의 배치가 사이트마다 다르다고요. 자, 레이블 태그가 꼭 인풋 태그를 감쌀 필요는 없어요. 원래 레이블 태그의 정석은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 이 사이에 뭐 무슨 태그 다 들어가 상관없어요. 자, 지금 이렇게만 코딩해 놓으면 레이블 태그하고 인풋 태그가 완전 분리돼 버렸죠. 원래 레이블 태그를 쓰는 정석은요, 인풋 태그에 아이디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레이블 태그에 호 속성으로 연결하고 싶은 아이디를 매칭시켜줍니다. 그러면 레이블 태그와 인풋 태그가 연결이 돼요. 이건 뭐 라디오건 뭐건 상관없어요. 이거를 라디오나 체크박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감싸버리는 거예요. 레이블 태그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아무래도 얘네들은 배열이니까 반복문 돌면서 한꺼번에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일괄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쿼리 셀렉터 5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이디도 없고 클래스도 없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지정할 수 있는 선택자. 만만한 게 네임 속성이니까 인풋 태그인데 네임 속성이 서브젝트인 거.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CSS 선택자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쿼리 셀렉터 올로 반환받는 애는 그 노드 리스트라고 하는 타입인데 배열하고 비스무리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탐색 관련된 기능을 포 이치 말고는 딴 거는 안 갖고 있어요. 물론 얘를 이 라디오를 갖고요. 그냥 일반 포문으로 let i는 0부터 i는 radio.length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한 다음에 라디오의 i 번째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일반 포문은 당연히 돼요. 근데 웬만하면 이제 일반 포문은 좀 졸업하자고요.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래도 이렇게 탐색 메서드를 쓰는 경우는 그래도 자바스크립트 물 좀 먹었구나라는 느낌이고요.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수업용 코드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라디오 객체가 요 인풋 3개예요. 요 인풋 3개가 지금 이 라디오 객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V는 라디오 하나를 얘기하겠죠. 요 하나가 순서대로 이제 바뀌면서 탐색이 될 거예요. 자, 그 V에다가 add 이벤트 리스너, 체인지 이벤트 겁니다. 얘네한테 전부 체인지 이벤트 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document.query selector 샵 콘솔 여기에요, 콘솔. 여기에 inner HTML 여기다 내용을 출력하는데 이벤트가 발생한 자기 자신의 밸류 값을 뽑아서 inner HTML을 통해서 이 자리에 출력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처음에 라디오가 HTML에 선택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선택 상태가 CSS로 바뀌었어. 그러면 체인지 이벤트는 둘 중에 누구한테 발생할까요? 선택이 풀린 것도 바뀐 거고 선택이 안 돼 있다가 선택이 된 것도 바뀐 거잖아요. 둘 중에 누구한테 발생할까요? 자, 이 세상은 주인공만 주목을 합니다. 선택된 애한테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해요. 선택이 풀린 애는 이벤트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라디오 버튼이 변경됐을 때에 대한 실시간 처리를 구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버튼 btn에 대해서 클릭 이벤트 발생했을 때 자, 요 세 개 중에 선택된 항목을 찾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된 항목은 무엇이다라고 출력을 해줄 건데 CSS가 선택됐다고 칩시다. 요 세 개를 반복을 하면서 선택됐는지를 검사해요. 자, 첫 번째 거 HTML은 선택이 안 됐으니까 다음 거로 넘어가야겠죠? CSS는 선택이 됐죠? 그럼 그 다음 거 확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라디오의 특성은 N개 중에 단 한 개만 선택이에요. 체크박스는 N개 중에 N개를 선택하지만 라디오는 N개 중에 오직 한 개만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라디오를 쓸지 체크를 쓸지는 모양에 따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딱
한 개만 선택하게 하겠다 그러면 라디오, 여러 개를 선택하게 하겠다 그러면 체크. 자, 그러면 지금 CSS가 선택돼 있다라고 하고 얘가 타입이 라디오면은 뒤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는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단 한 개만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그 말인즉슨 반복을 하다가 중간에 선택된 걸 발견했다면 거기서 브레이크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반복을 멈춰야 된다고. 일반 포문이면은 브레이크로 멈출 수 있는데 포 이치는 중간에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얘는 중간에 못 멈춰요. 얘를 이 탐색 함수를 써서 중간에 멈추려면은 sum 함수를 써야 되는데 자, 예전에 우리 했던 거 보면은 자, 탐색을 중단하는 기능은 sum 함수다라고 살펴봤었어요. sum 함수를 써야 되는데 이 query selector all로 가져오는 애들은 배열하고 특성이 비슷한데 실제로 배열은 아니기 때문에 for each 이외에 탐색을 위한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라디오 안에는 sum이 없어요. 이걸 써야 되는데. 그래서 얘를 배열로 변환합니다. array.from에다가 주면은 이 라디오가 여기서 배열로 변신을 해요. 라디오로부터 배열을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탐색 함수를 쓸 수 있게 돼요. 호 이치를 쓸 때는 그냥 객체 원본을 바로 써도 되지만 호 이치 이외에 다른 기능을 쓸 때는 array.from으로 한번 변환을 거쳐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제가 지금 한 3번째 얘기한 걸 거예요. 자, 요 부위가 체크박스 하나죠? 자, 부위가 선택됐다면 콘솔에다가 i가 인덱스죠? i번째 항목이 v의 밸류다라고 출력해주고 sum 함수에서 처리를 중단할 때는 true를 리턴하면 탐색을 중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라디오 버튼 탐색하는 케이스, 체인지 이벤트에 대한 실시간 탐색, 그리고 버튼 눌렀을 때 하는 일괄 탐색.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체크박스도 봐야겠죠? 자, 아까랑 예제 비슷한데요. 얘는 N개를 선택해요. 축구, 농구, 야구. 여기선 지금 실시간으로 체크가 됐다 안 됐다인데 확인하는데 라디오는 무조건 체크된 것만 본다 그랬죠. 왜냐면 라디오는 다른 거를 선택하기 전에는 선택을 풀 방법이 없어요. 여기서 CSS 선택하고 얘를 아무리 클릭해봐야 선택이 풀리진 않아요. 라디오는 다른 거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선택되어 있는 상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체크하고 체크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살펴봐야 될 게 더 많다는 거죠. 체크 여부를 검사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실시간 이벤트가 발생한 하나만 갖고 제어하지만 버튼을 눌렀을 땐 세 개 다 가져와야죠. 그러니까 라디오보다 배열에 대한 핸들링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예제 구성은 아까랑 똑같아요. 인풋 타입 체크박스로 바뀌었고요. 클래스 합의, 그 다음에 밸류는 사커, 바스켓볼, 베이스볼. 아까는 클래스 속성을 안 줬지만 이번엔 클래스 속성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써서 가져왔습니다. 포이치 돌면서 각각한테 체인지 이벤트 걸어요. 라디오 버튼은 선택이 될 때도 발생하고 선택이 해제될 때도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라디오에 대해서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일단 DIV는 콘솔을 뜻하죠. DIV 객체요. 2점 커런트 타겟. 전체적으로 체크박스를 다 탐색하고 있어요. 이 중에 이벤트가 발생한 하나의 밸류. 밸류는 체크가 되거나 안 됐건 무조건 가져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크가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체키드라는 프로퍼티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true면 체크됨. 그렇지 않으면 체크해제됨. 3학년산자죠? 3학년산자는 앞에 게 true면 이거. 그렇지 않으면 GX입니다. 자, 그러면 value 값을 가져와서 요 값을 가져와서 일단 div에다 inner HTML로 넣어요. 베이스볼을 가져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쪽 라인에 의해서 여기에 베이스볼이라고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를 감지해서 한 칸 띄고 체크됨 혹은 한 칸 띄고 체크 해제됨을 플러스 이퀄 기존 거의 누적이잖아요. 플러스 이퀄은 여기다가 체크됨이라고 말을 덧붙이는 거죠. 자, 버튼이 눌러졌을 때 체크된 항목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개가 선택이 되고 됐다고 칩시다. 그럼 선택 상태를 배열로 표현하면 true, false, true가 되죠. 여기에서 이 배열을 탐색해서 true인 항목만 뽑아내라는 거예요. true인 항목만. 그걸 그냥 뽑아내는 게 아니라 true인 항목에 대해서 value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가 사커가 되고 베이스볼이 되겠죠. 원본 배열이 있을 때 그 배열의 원소를 탐색해서 검사, 그리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미리 준비한 배열에다가 추출. 이런 유형의 연습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왔었어요. 자, 일단 고전적인 처리 방법부터 볼까요? 이거. 응? 주석이 해제가 안 돼. 자, 고전적인 처리 방법. 빈 배열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체크박스 개수만큼 반복을 돌아요. 그럼 이 V가 체크박스 하나죠. if v.checked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현재 내가 탐색하고 있는 체크박스가 선택이 됐다면 그 녀석의 밸류 값을 이 빈 배열에다가 푸시 넣어라가 되겠죠. 이게 고전이고요. 결국은 이 체크박스 배열을 돌면서 선택 상태가 true인 애들만 필터링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배열로 바꿔요. 배열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한테 필터 함수 걸어요. 필터 함수는 true를 리턴하면은 걔가 여기에 담기고 false를 리턴하면은 버립니다. 요 V에 대해서 체키드 속성을 리턴하게끔 코딩하면 알아서 선택된 V만 옮겨 담게 될 거예요. 요 배열, 얘는 체크박스에 대한 배열이에요. 이 배열을 갖고 필터 함수를 걸면은 V는 체크박스 한 개예요. 자, 이때 이 콜백 함수 안에서 true를 리턴하면 시 V를 여기에다가 푸시를 해줘요. 그래서 요 체키드 아이템을 콘솔.log로 로그로 찍어보면 야구 하면은 선택된 항목에 체크박스 두 개가 나온다고요. 인풋 태그 합의, 인풋 태그 합의.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선택된 체크박스만 배열로 추출한 거예요. 그걸 맵 함수로 돌려요. 맵 함수의 기능은 뭐예요? 원본 배열이 있을 때 맵이라고 하면 여기서 콜백으로 V가 나오는 거는 원소 하나죠. 배열 원소. 여기서 리턴하는 걸 필터는 골라서 담는 건데 리턴 받는 걸 무조건 여기에 푸시를 해요. 그래서 맵 함수의 특징은 앞에 있는 요 원본과 똑같은 길이의 배열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 배열의 원소는 얘가 리턴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택된 체크박스만 배열로 추려요. 체크 1, 체크 2 이렇게 두 개만 추려요. 이걸 갖고 맵으로 돌려서 이 각각의 체크박스의 밸류 값을 리턴해요. 그럼 이게 이 체크드 밸류의 밸류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는 요 배열을 통째로 그냥 이너 HTML로 넣습니다. 배열을 이너 HTML로 통째로 넣으니까 콤마 단위로 출력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여기서 체크드 밸류라고 해서 콘솔적 로고를 찍어보면 사커 베이스 그러니까 밸류 값의 배열을 만들어내요. 이걸 배열을 통째로 이너 HTML에 찍었더니 알아서 이렇게 쉼표 단위로 구별해 주더라고요. 모르겠죠? 표정 보니까 다들 멍한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이벤트 처리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앞에 거 몰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 기억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난다 그랬죠. 이번 주 주말 안에 여기 있는 거 다 기억 못하면 이제 못 잡아요. 진짜로. 특히 이 배열에 대한 마지막 예제 여기 있는 것들 다 체화를 못 시키면은 이후 진도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될 거예요. 제발. 제가 여러 번 미리 예고를 했어요. 이제 다 잡기가 좀 진짜로 24단원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잡기가 힘들어져요. 기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21단원까지 하고 나서는 뭔가 그 결이 좀 다르니까 중간에 뭔가 좀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겠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22, 23단원은 그래도 좀 활용도가 많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24단원 때부터 요 내용에 집중을 못하면은 냉정하게 말해서 과정을 계속 듣는 게 의미가 좀 없어져요. 그만큼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제가 지금 표현을 좀 거침없이 하고 있는 중인데, 진짜로 요번 주말의 중요도가 엄청 큽니다, 여러분. 요번 주말과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제가 그래도 뭔가 그 복습하실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제공을 할 거예요. 설명을 다시 하긴 힘들죠. 이미 진도 나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에 계속 할당을 할 건데, 다음 주 일주일을 되게 소중하게 쓰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더 여유 있게 드리면 좋긴 한데 우리가 종강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 마냥 그럴 수도 없잖아요. 자, 요 예제가 되게 중요한 예제예요. 왜냐면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할 때 개발자의 실력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자료 구조 처리인 거고 자료 구조의 가장 기본은 배열이에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선 제이슨이죠. 그 다음은 배열 플러스 제이슨일 텐데 여러분들이 어저께 했었던 예제는 이거예요. 어저께 그래프를 했었던 예제는 그쵸? 자, 요 세 개 중에
난이도로 보면은 배열이 제일 쉽잖아요. 그나마. 그 중에서 1차 배열이 가장 쉽죠. 자, 얘는 몇 차 배열? 1차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 처리 중에 지금 요 코드 한 줄, 로그 빼고 한 줄, 두 줄, 세 줄. 세 줄도 아니지. 정확히는 요거, 여기. 한 줄, 두 줄. 요 두 줄이 자료 구조 처리의 가장 기초적인 코드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두 줄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 두 줄을 설명하는 동안 표정이 되게 다들 어두워졌어요. 순간적으로. 그래도 표정을 받기에 망정이지 제가 표정을 못 봤으면은 아 알아듣나 보다 하고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인풋 태그 안에 모든 정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인풋 태그 자체예요. 인풋 태그 자체. 네. 모든 정보라고 할 수 없는 게 그냥 인풋 태그 자체예요. 이게 지금 크롬 브라우저가 버전업하면서 사실 출력되는 모양이 좀 바뀐 거예요. 어, 이걸 좀 출력되는 모양이 좀 바뀐 건데 뭘 어디를 봐야 되지? 그냥 투스트링이 있네. 네. 요 배열을 문자열로 바꿔서 출력해 볼게요. 저는 안 해본 건데 어떻게 출력되는지 봅시다. 아, HTML 객체라고 출력되는구나. 이게 예전 버전에는 그 크롬 브라우저 예전 버전은 설명하기 조금 편했던 게 이렇게 출력하면 진짜 이 HTML 인풋 태그가 고지 그대로 출력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크롬 브라우저 이전 버전은 그냥 요 인풋 태그 HTML 코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 버전업 하면서 그래도 객체라고 좀 출력 형태를 좀 바꾼 모양이에요. 노드 네임. 요거요, 요거. 요 자체예요. 자, 하나만 더 보고 오늘을 마칠게요. 그래서 체크박스는 본 김에 체크박스 관련된 예제는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6번까지만 진행할게요. 배열 관련된 거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이것도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보는 기능이에요. 전체 상태. 이런 거 많이 보죠. 자, 서로 선택에 대한 범주가 달라요. 자, 이걸 구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 네, 일단 아래쪽 코드를 제가 뺄게요. 자, 밑에 거는 일종의 하드 코딩이에요.
자, 아직도 이렇게 하는 실무자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전체 선택을 위한 인풋 태그를 올 체크라고 넣었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지금 요 아래쪽에 단일 처리일 경우에는 요 데이터 체크도 속성을 안 써요. 이건 지금 없어도 돼요. 지금 상태는. 자, 그러면 이 아이디가 올 체크인 항목에 대해서 쿼리 셀렉터니까 그냥 객체 하나만 가져오는 거죠. 거기에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얘는 체크박스니까 선택이 돼도 이벤트 발생하고 선택이 안 돼도 이벤트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 상태, 요 이벤트 코드 안에서, 요 괄호 안에서 자신의 선택 상태를 의미하는 게 current target, 자신의 체키드, 선택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체크가 됐다면 요 값은 통째로 true일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체크박스의 선택 상태가 바뀌면 합이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들을 쿼리 셀렉터 올로 갖고 온 다음에 포 이치로 탐색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선택 박스가 선택이 되건 안 되건 이 세 개를 무조건 탐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탐색하면 얘가 아까 VVV가 되죠. 포 이치로 반복 걸었으니까. 요 V의 선택 상태를 자신의 선택 상태랑 똑같이 맞춰줘요. 내 선택 상태를 이 세 개에다가 똑같이 대입한 거니까요. 그러면 얘가 체크되면은 얘도 체크. 체크가 해제되면 얘도 다 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코딩했을 때 밑에 거도 또 구현하려면. 자, 지금 요거 하나에 대해서 동작을 해요. 그 밑에 거도 하려면. 이 코드를 그대로 한 번 복사한 다음에 아이디가 올체크2니까 아이디 바꿔주고 클래스가 푸드니까 여기 푸드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한 벌이 또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처리해야 될 게 100벌이면 이 코드 100번 복사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한 페이지에 처리해야 될 게 이것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 개가 있다면 우리는 그래도 개발자니까 좀 더 코드가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자, 개선된 방법입니다. 쿼리 셀렉터 올로 가져오는데요. 인풋 태그인데 데이터 체크드라는 속성. 뒤에 값이 명시 안 됐죠. 그때는 이 선택자가 의미하는 거는 값에 상관없이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기만 하면 돼요. 인풋 태그인데 데이터 체크드라는 속성을 갖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거 두 개죠? 요 두 개를 가져와서 반복 돌립니다. 그러면 이 V는 얘네가 될 거예요. 요거랑 요거. 사용자가 둘 중에 어떤 걸 클릭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요 두 개한테 다 이벤트 걸어요. 반복. 포이치로 반복 걸었으니까 V한테 add event listener change. 자, 그럼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사용자가 둘 중에 뭘 클릭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클릭한 거를 2.current 타겟으로 접근해서 변수에 따로 복사했습니다.
이거는 굳이 이렇게 복사 안 하고 계속 2점 커런트 타겟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러려면 단어가 타이핑량이 좀 많아지니까 타이핑량 좀 줄이려고 변수에 담은 거예요. 자, 그럼 사용자가 밑에 거 클릭하면은 커런트는 밑에 거가 되는 거고 위에 거 클릭하면은 커런트는 위에 게 되겠죠. 그 사용자가 클릭한 항목에서 데이터셋 속성 중에 치키들을 가져와요. 데이터셋 속성은 개발자가 이름을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 선택하면은 이 타겟 셀렉터라고 하는 애는 푸드라는 값을 가져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은 얘를 체크했을 때 이 녀석이 선택됐을 때 영향을 주고 싶은 애들한테 클래스를 이렇게 걸어놓고 이 클래스에 대한 선택자를 여기다 명시한 거예요. 그럼 요 값을 가져와서 타겟 셀렉터 가져왔죠? 그럼 얘를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셋 특성으로 읽어온 걸 갖고 쿼리 셀렉터 5를 걸면 그러면 이걸 선택하면은 이 쿼리 셀렉터 5로 가져오는 건 밑에 거 3개가 돼요. 같은 클래스 3개를 가는 거. 이 데이터셋 속성의 연결로 인해 그걸로 반복됩니다. 그럼 이 V2는 얘네가 되겠죠. V2, V2, V2. 그 V2의 선택 상태를 내가 좀 전에 체크한 항목의 선택 상태랑 똑같이 맞춰라. 이렇게 코딩하면은 데이터 체크드하는 속성과 영향을 주고자 하는 요소의 클래스 속성을 연결한 요 규칙만 지킨다면은 한 페이지에 1억 벌이 있어도 동작을 해요. 똑같이. 나머지는 코드가 데이터셋 속성과 클래스를 연결해서 알아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드 한 세트로 이렇게 같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실습하시면 제가 봐서는 파일 3개 한 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타이핑해서 끝나지 마시고 이 탐색 함수들 관련된 거 제가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어떤 역할 하는지 이전 예제 한 번씩 꼭 같이 확인해서 비교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있으면은 주석 잘 읽어보거나 뭐 예전 그 뭐지? 다른 자료들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요거까지 검사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 배열이나 자료 구조 탐색하는 부분도 탐색하는 건데 그건 이제 배열 탐색하는 거는 구조가 복잡한 거니까 그거는 그냥 매번 그냥 그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특히 12단원에 있는 내용들은 구구단 외우듯이 바로바로 안 나오면은 앞으로 진행되는 거 코드 한 줄에서 쓰이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12단원의 내용 좀 신경 써서 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 5번 예제 오늘 본 것 중에 5번 예제에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12단원에서 우리가 봤었던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와요. 나중 가면 이제 프로미스하고 예외 처리 같은 것도 이제 계속 튀어나오긴 할 텐데 일단은 12단원 내용 얘네들은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 그래서 제가 6번까지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 실습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각자 개인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이니까 1시간 정도는 자습해도 되겠죠? 자, 이따가 6시 20분에 퇴실 처리할 때 만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